네 번째 이야기. 인간을 변호하자. 인간을. 연수원 동기들은 이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판 검사로 현직에서 6개월만 있다 나오면 정관예우 받으며 개업할 수 있는데 그걸 마다하고 개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월급 직원으로 들어가는 이재명은 이에 불과한 별종이었다. 용감하게 현직을 포기하고도 가고 싶은 성남의 노동자들 곁으로 가지 못한 이재명을 안타깝게 여긴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조영래 변호사였다. 이재명이 눈물을 쏟으며 읽었던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란 정태일 평전을 익명으로 썼던 조영래를 이재명은 무한히 존경했다. 경기고와 서울대를 최우등으로 나온 수재였지만 노동자와 민주주의를 위해 이름을 감추고 헌신한 조영래였다. 이재명은 연수원 변호사 15를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그는 조영래 변호사가 맡은 망원동 수재민 집단 소송을 보조했다. 이재명이 우러러보던 조영래 변호사가 이재명을 불러서 변호사 사무실 열라며 금융기관에서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판검사 임명을 포기한 25세 변호사의 무모한 용기와 딱한 사정을 가상하게 여긴 조영래 변호사의 배려였다. 이재명은 거금 500만 원이란 돈도 돈이었지만 우러러보던 조영래 변호사가 자신을 믿고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뿌듯하고 고마웠다.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며 노동자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온 대선배의 기대에 절대 어긋나지 않는 변호사가 되리라 다짐하며 이재명은 500만 원의 군자금을 받았다. 조영래 변호사가 빌려준 500만 원의 군자금을 가지고 성남에서 진지를 물색하던 이재명에게 또 한 명의 원군이 나타났다. 돈이 없어 검정고시 준비를 포기하려고 하던 그에게 공짜로 학원에 다니게 해준 성일학원의 김창구 원장이었다. 김창구 원장은 제대로 해보라며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무어라 말할 수 없이 고마운 두 분으로부터 이재명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배웠다. 그도 능력이 생기면 두 사람처럼 하고 싶었다. 참으로 고마운 두 분이었다. 이재명은 두 사람이 빌려준 1천만 원의 군자금을 가지고 연수원 동기인 임상대 변호사와 함께 성남의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25살의 변호사 이재명은 사무실을 열면서 두 가지 결심을 했다. 돈을 변호하지 않고 사람을 변호하겠다. 이익을 변호하지 않고 정의를 변호하겠다. 그는 변호사 이재명이라는 명패와 나란히 민생변론이라는 네 글자가 적힌 액자를 올려두었다. 변호사를 하며 그 네 글자를 한시도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정관예우도 비빌 연고도 없이 새파란 나이에 개업한 그의 변호사 사무실은 한적했다. 그러나 그 한적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성남공단이 노동사건이 하나둘 그에게 밀려들었다. 인근에 있는 경원대와 한국외대, 경희대 등에서 구속된 학생들의 변호도 도맡았다. 그보다 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명쾌하게 법리를 전개하는 변호사는 없었다. 변호사들이 기피하는 돈 안 되고 골치 아픈 사건은 다 그에게로 왔다. 그는 모든 상담을 무료로 해주었고 한 번 상담을 받아본 의뢰인들은 그를 신뢰했다. 이재명은 그가 입고 온 옷과 신발, 학력을 따지지 않고 허술하면 할수록 더 성실히 상담에 임했다. 그의 앞에 앉은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프레스의 손목을 치이고도 도움받을 곳 하나 찾지 못한 채 붕대를 감고 일했던 어제의 이재명이었다. 잔뜩 위축되어 찾아온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그는 농담을 섞어가며 상담을 해주고 가능하면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었다. 변호사 사무실이 자리를 잡자마자 이재명은 노동상담소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었다. 때마침 노동상담소를 열려고 준비하던 안양로 선생이 도와달라는 제안을 했다. 안양로는 성남보다 훨씬 불모지인 광주, 여주, 이천에 노동상담소를 열려고 사무실까지 얻어두었는데 거기까지 와 상담을 맡아줄 변호사가 없다며 같이 하자는 것이었다. 이재명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동의했다. 광주, 여주, 이천 노동상담소의 법률 상담을 맡은 이재명은
매주 2회 이천으로 가서 상담 활동을 했다. 수요일에는 오후 공판을 마치고 가서 4시부터 무료 상담을 했다. 토요일에는 일찍 가서 상담소 간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1시부터 시작했다. 끝나면 지역의 노동자들과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항상 9시 30분 시외버스 막차를 타고 성남으로 돌아왔다. 상담소의 월세 20만 원과 3명 간사의 활동비도 이재명이 댔다. 이천의 청천파출소 앞 지하에 있던 사무실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새 사무실에 보증금을 댄 것도 이재명이었다. 돈을 벌진 못해도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오는 사건은 많았다. 가슴 아픈 사건도 많았다. 노동상담소가 새 들었던 건물 주인이 미안하다며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했어요. 김재기 전 광주여주 이천노동상담소 간사. 자기도 버텨봤는데 형사들의 압력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다면서 2달 월세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다른 곳에선 다 거절을 당하고 이천 분수대 로터리에 있는 5층짜리 건물 4층을 겨우 구했는데 너무 넓고 비쌌어요. 거기 아니면 갈 데는 없고 난감했지요. 그 상황에서 이 변호사가 선뜻 보증금 2천만 원을 대줬어요. 곰팡이가 피는 지하에서 넓은 지상으로 옮기니까 우린 너무 좋았죠. 그땐 그래도 변호사니까 그 정도 여유는 있나 보다 했죠. 우리와 처음 한 달을 같이 일하고 나서 간사들에게 삼겹살과 소주를 사주었어요. 거나하게 취해서 헤어질 때 택시비 주듯이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나눠 쓰십시오 그랬어요.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거면 월세를 내고 우리 상근자들 3명의 한 달 활동비가 됐어요. 처음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이천을 떠날 때까지 3년 넘게 매달 꼬박꼬박 봉투를 줬어요. 어떨 때는 성남으로 우리 상근자들 다 불러서 변호사 사무실 식구들과 함께 삼겹살 파티를 열어주고 돌아갈 땐 봉투를 챙겨줬어요. 김재기 씨는 민정현정에게 이 변호사가 자기 변호사 사무실 낼 돈도 없어 조영래 변호사에게 빌렸었다는 사실을 상담소를 떠날 때까지도 까맣게 몰랐다며 10년도 더 지나서 어느 북콘서트에서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너무 놀라고 미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였다. 우리 실무자들 생활비 지원해 주면서도 혹시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까 늘 조심했었고 그러한 지원 사실을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이 변호사가 한 번도 자기 입 밖에 내는 걸 보지 못했어요. 이 변호사가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 같지만 자기의 선행은 그렇게 감추는 사람이에요. 촌놈이죠. F코아 코리아 사건은 특히 그랬다. 성남 3공단에 있던 F코아 코리아는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일본 기업이었다. F코아 코리아 사측이 갑자기 공장 문을 닫아버린 건 1989년 7월이었다. 수주 물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구실에 불과했고 노조 활동을 원천 봉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회사는 향후 3년간의 생산 물량을 수주에 둔 상태였다. 노조 꼴을 보느니 공장을 닫아버리고 물량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신종 탄압 기법이 위장폐업이었다. 위장폐업은 노조 간부를 선별적으로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터의 노동자를 모조리 내쫓아버리는 가장 비열하고 과격한 노조 탄압이었다. 이 무렵 위장폐업을 통한 노조 탄압이 유행처럼 전국적으로 번졌다. 인천에서는 세창물산이, 구로에서는 슈어 프로덕츠가, 광주에서는 우리데이터가, 성남에서는 F코아 코리아가 그랬다. 졸지에 일터를 잃은 F코아 코리아의 200명도 넘는 노동자들이 이재명에게 도움을 청해왔다. 머리띠를 두르고 한여름 땡볕 아래에서 싸우는 노동자 대부분은 20살 안팎의 여성들이었다. 성남공단의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이재명의 여동생 재욱이 또래의 여공들이었다. 이들을 변론하면서 이재명은 시도 때도 없이 눈시울이 달아오르고 목이 메어 혼이 났다.
이재명은 6개월 넘게 이 사건에 매달렸고 F코아 코리아 노동자들이 전원 복직하면서 체불 임금을 받아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인천의 세창물산과 구로의 슈어프로덕츠와 더불어 위장 폐업에 맞서 싸운 여성 노동자들의 눈물 겪고 빛나는 승리였다. 지금의 이재명이 조금 더 열심히 뛰면 어제의 이재명이 조금 덜 외로웠다. 성남과 강주, 여주, 이천의 노동자들은 모두 어제의 이재명이었다. 이재명은 민생 변론으로 돌아온 수임료를 더 많은 민생 변론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재명은 변호사 사무실을 성남의 법원 앞으로 옮기면서 부설 노동 3당소를 열었다. 대학 동기인 이영진에게 노동 3당소장을 부탁했다. 운동권 동아리에 들어가자는 이영진의 제안을 거절하며 변호사가 되어 함께 하겠다고 했던 약속은 이재명은 7년 만에 지킨 것이다. 이영진은 노동 3당 소장 이상의 역할을 해주었다. 이영진은 법원으로 경찰로서 노동 현장으로 여주, 광주, 이천으로 바쁘게 뛰어다니는 이재명을 대신해서 변호사무실의 안달림을 빈틈없이 챙겨주었다. 다행히 수임료 수입이 짭짤한 민사사건도 덜어 들어왔다. 재미있게도 이재명과 재판정에서 맞붙었던 회사와 기업주들이 그에게 다른 사건을 의뢰하고 소개해 주었다. 비록 변호사 이재명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패소했지만 이재명이 자기 변호사였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 기업들이 노사 문제가 아닌 민사사건을 이재명에게 가지고 왔다. 이재명은 맡은 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법리는 물론 최신 판례까지 샅샅이 뒤져 변론을 준비했다. 승률이 아주 높았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최신 판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책자로 만들어 전국의 변호사 사무실로 팔러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남에서 최신 판례집을 빠짐없이 구입해 탐독하는 변호사는 이재명 하나였다. 이재명이 모르는 법리와 판례는 성남의 어떤 변호사도 알지 못했다. 이재명은 그렇게 성남에서 우리 변호사가 되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성남과 광주, 여주, 이천만의 우리 변호사는 아니었다. 돈을 벌러 이영만리에 와서 험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는 외면하지 않았다. 특히 공장에서 다치고도 온전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고국으로 쫓겨가는 노동자들을 위해 이재명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재명이는 시국 사건이 아닌 법률 상담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재명 대학 동기 이영진. 답을 찾지 못하면 며칠 뒤에 다시 오라고 하고 책 사서 공부하고 판례 분석해서 답을 찾아냈어요. 돈도 안 받는 무료 상담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내가 물었더니 재명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답을 찾아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성남 어디서도 답을 찾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성남의 변호사인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재명이는 늘 공부를 계속해 나갔어요. 보통 변호사 되고 나면 공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굳고 생각도 굳는데 재명이는 안 그래요. 아마도 그래서 젊은 친구들과도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이영진은 이재명이 재판 승률이 높았던 다른 이유를 묻는 민정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간단해요. 질 사건은 안 하는 거죠. 질 게 분명한 걸 가지고 소송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 해도 진다. 시간과 돈만 날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말 안 듣고 기분 나빠하며 다른 사무실 찾아가서 소송한 사람들 어떻게 되었겠어요? 지고 나서야 후회하며 우리한테 와서 그때 변호사님 말 들을 걸 그랬다고 했죠. 시장 도지사로 공약 이행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그 때문일 거예요. 되지 않을 일은 공약을 안 하거든요. 필리핀에서 온 에리엘 갈락이란 노동자가 있었다. 그는 1992년 성남의 공장에서 일하다 오른팔이 절단당했다. 많은 이주 노동자가 그렇듯이 그도 불법 체류자였다. 12세에서 16세까지 소년공 이재명의 시간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듯이
에리엘 갈락 역시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뿐 아니었다. 에리엘 갈락을 기다리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강제 출국이었다. 가족을 부양하고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낯선 한국에 와서 밤낮으로 일해온 그였다. 왼팔도 아닌 오른팔을 잃은 채 빈손으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에리엘 갈락의 펄럭거리는 오른쪽 옷자락을 바라보던 이재명은 자신의 굽은 왼팔이 시리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재명은 전례가 없는 불법 체류자의 산업재해 요양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분투했다. 노동부와 공단,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입장은 완강했다. 전례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재명은 결심했다. 전례가 없으면 전례를 만들자. 이재명은 강제 출국을 당할 위기에 놓인 에리엘 갈락을 구출하기 위해 온갖 자료와 증거, 법리, 세계 노동기구의 공고조항까지 동원하며 노동부에 요양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요양 신청을 끝내 불승인 처리했다. 에리엘 갈락은 오른팔을 한국에 남겨두고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했다. 에리엘 갈락은 필리핀으로 돌아갔지만 이재명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이건 정말 옳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건 정의가 아니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이재명은 멈출 수 없었다. 기나긴 재심 절차를 거쳐 이재명은 기어코 에리엘 갈락의 요양 인정을 받아냈다. 1년의 지배한 투쟁으로 거둔 값진 승리였다. 필리핀으로 간 에리엘 갈락은 요양을 받을 수도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었지만 산재보상금은 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받아낸 산재보상금을 필리핀으로 송금한 저녁, 이재명의 변호사 사무실과 노동상담소 식구들은 함께 생맥주 파티를 열었다. 참으로 기쁘고 너무나 슬픈 파티였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이 거둔 이 작은 승리가 대한민국에서 오른팔을 잃고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채 필리핀으로 돌아간 에리엘 갈락에게 작은 위로와 사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다. 이재명은 그날 몸이 휘청거리도록 많이 마셨다. 그날 밤 취한 이재명은 친구 이영진에게 말했다. 야, 우리 이제부터 인간을 변호하자, 인간을. 인간을 지켜야지, 인간을. 변호사 사무실과 노동상담소 식구들은 이재명이 그렇게 취해 흔들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날 그의 굽은 팔이 얼마나 아팠는지는 알지 못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이재명을 시민으로 만든 여인. 이재명은 시민을 만나 사귀기 전까지 시민이 아니었다. 공장에서 나와 대학을 거쳐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그는 여전히 노동자였다. 그의 생각과 생활, 관심은 노동자의 그것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이재명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1990년대 초까지도 노동자들에게는 시민권이 없었다.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가 노동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권리인 노동 3권은 법전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었다. 87년 6월 항쟁에 이은 7, 8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노동운동이 불타올랐지만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고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의 자유는 번번이 유린당했다.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로부터 제척된 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시민일 수 없었다. 이재명이 성남과 이천의 법률사무소와 노동사무소를 연 것도 시민권이 없는 노동자로서의 자구활동이었다. 성남에서 펼친 이재명의 모든 활동은 비록 자신은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살아가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분투였다. 프로메테우스처럼 신으로부터 불을 훔쳐 인류에게 선사하지는 못해도 법전 속에 잠들어 있는 단결권과 쟁의권만큼은 기어코 끄집어내
노동자들의 손에 돌려주고 싶어한 이재명이었다. 이재명이 노동자도 특권층도 아닌 시민이란 이름을 가진 인간의 실체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1991년 여름이었다. 오직 열정 하나로 버티며 노동자들과 어울려 살아가던 그는 이 무렵 결혼을 결심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었다. 그 사랑과 더불어 무계획한 자신의 삶을 다듬으며 불규칙한 일상을 안정시키고도 싶었다. 변론과 접견, 상담, 최신, 판례 분석으로 종일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밤이면 지역의 활동가들과 허름한 술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토론을 벌이는 것이 이재명의 일상이었다. 울분에 찬 이야기는 끝이 없었고 단골 술집 주인은 이재명 일행을 남겨두고 아예 퇴근해버릴 지경이었다. 이재명은 새벽에 집에 들어와 잠시 눈을 붙이고 바로 출근해서 다시 하루를 시작하기 일쑤였다. 이런 피폐한 일상을 끝내기로 한 이재명은 지체하지 않았다. 자신과 함께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하며 더불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섰다. 8월이 가기 전에 결혼 상대를 정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며 마땅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5명을 만나본 다음 그중 한 사람에게 반드시 청혼하겠다고 주변에 공언했다. 이재명이 그의 사랑을 만난 것은 그의 8월 15일 잠실 롯데호텔 커피숍이었다. 이재명은 커피숍 직원에게 소개받기로 한 아가씨의 이름을 적어줬다. 셋째 형수가 소개해준 아가씨의 이름은 김혜경이었다. 커피숍 직원은 김혜경이란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객장을 한 바퀴 돌았다. 딸랑딸랑하는 종이 매달린 팻말을 보고 손을 드는 한 아가씨를 향해 이재명은 다가갔다. 말 그대로 이재명은 한눈에 반했다. 이재명은 그날부터 매일 저녁 그를 찾는 성남의 친구들을 뿌리치고 이 아가씨를 만나 데이트를 했다. 만난 지 4일째. 4번째 데이트에서 이재명은 그 아가씨에게 청혼했다. 이재명의 매력은 역시 과감하고 빠른 결정, 거침없는 실행력에 있었다. 김혜경에게는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이재명에게는 절대 갑작스럽거나 성급한 일이 아니었다. 이재명의 인생에서 4번이나 데이트를 한 상대는 일찍이 없었다. 저하고 같이 살아주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하고 제가 4번째 만났을 때 청혼을 했죠. 그랬더니 좀 어이없어 하면서 웃었어요. 웃는 걸 보니 차인 건 아니구나 싶었죠. 그런데 몇 번 더 만났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고민 끝에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일기장을 몽땅 가져다 주며 그랬죠. 나 이렇게 살아온 놈이다. 이거 보고 같이 살아줄만 하다고 생각하면 나하고 결혼해달라. 이렇게 회고하는 이재명에게 현정은 이렇게 말했다. 동정심을 기대한 거군요. 이재명의 대답은 이랬다. 뭐 그런 셈이기도 하고 난 이렇게 남루하고 험하게 살아왔고 이걸 감추지 않고 살아갈 것이니까 나란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였어요. 이어서 이재명의 일기를 모두 읽어본 민정이 물었다. 일기장에서 몇 장이 뜯겨나갔던데 그때 찢은 거군요. 이재명은 인정했다. 역시 매눈이시네. 너무 창피한 부분 2장은 내가 찢은 거 맞아요. 하지만 맨 앞에 몇 장 뜯겨나간 건 여동생 재욱이가 찢어서 낙서장으로 써버린 거예요. 이재명이 그녀에게 보여준 일기장 6권은 15살부터 24살까지 10년의 기록이었다. 이재명이 김혜경의 동정심에 기대한 것이라면 완전한 실패였다. 김혜경은 일기장을 가득 채운 쓰라리고 고단했던 이재명의 일상에 주목하지 않았다. 다만 그 일기장의 행간행간에 스며있는 따뜻한 인간의 마음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김혜경은 낯설고 두려웠지만 없는 길을 만들어 온 한 인간의 분투를 접수했다. 숙명여대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는 김혜경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밝고 유쾌했다. 그녀의 그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재명은 그 모든 것이 좋았다. 머릿결에서 풍기는 옅은 샴푸 냄새마저도 미치게 좋았다. 김혜경은
이재명이 세 번째 소개팅에서 만난 아가씨였다. 이재명은 두 번의 소개팅이 남아있다고 자백하고 김혜경에게 어떻게 할지를 물었다. 김혜경의 윤허를 받은 그는 소개해준 사람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두 아가씨를 딱 한 번씩 만났다. 마지막 5번째 소개팅에서 만난 아가씨가 괜찮았다고 까불었다가 이재명은 김혜경에게 혼났다. 김혜경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 곳은 송파의 올림픽 회밀리 아파트였다. 이재명은 거기서 피아노가 있는 집을 처음으로 보았다. 바깥에서만 보았던 아파트에 들어가 본 것조차 처음인 그였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가정이었다. 이재명은 김혜경의 가족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어쩌면 이런 것이 평범한 시민의 관심사고 시민의 일상일 것이란 생각을 했다. 김혜경이 한없이 좋으면서도 자주 자기와 다르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이유를 그는 비로소 알 것도 같았다. 김혜경은 여유와 교양을 갖춘 가정에서 성장한 반듯한 시민이었다. 그녀에게는 화전민이 집에서 태어난 소년공으로 자란 그에게는 없는 여유와 교양이 체화되어 있었다. 이재명은 그녀와 만나면서 그러한 차이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그녀에게는 아주 이상한 것이 많았다. 이재명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녀에게 전세보증금 일부를 빌리려고 한 적이 있었다.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성남에 신혼살림을 차릴 전셋집을 구하던 이재명은 모자라는 보증금 5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김혜경은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물론 빌려주지도 않았다. 만난 지 7개월 만에 김혜경과 혼례를 치른 이재명은 성남의 은행 주공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그때 정말 500만 원이 없었느냐고. 이재명. 나중에 내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있었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집에 그 얘기를 했더니 식구들이 그 사람 진짜 변호사 맞는지 사무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돈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능력 닿는 대로 만들어서 함께 해결하는 게 당연했단 말이에요. 더구나 내가 안 갚아줄 것도 아니고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니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려고 한 건데 하마터면 그것 때문에 차일 뻔했어요. 이재명의 말을 듣던 민정이 물었다. 그래서 사모님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왔었어요? 이재명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되물었다. 안 왔었다고 하는데 처가에서 사람 보내서 확인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민정 현정은 확인하고 갔을 것이다. 아니,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 일치를 보았다. 만난 지 7개월 만에 김혜경과 혼례를 치른 이재명은 성남의 은행 주공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이재명의 단골 술집 주인은 단골을 잃었다. 그는 일이 끝나면 쪼르르 집으로 달려갔다. 낮에 있었던 일을 아내와 이야기하는 저녁이 이재명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재명은 안동 출신이었지만 아는, 밥은, 자자, 세 마디만 한다는 경상도 남자들과는 아주 달랐다. 소년공 시절에도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엄마를 외치며 달려가 품에 안기는 애교와 장난기가 늘 넘쳐났던 이재명이었다. 노동자인 이재명은 노동자들의 관심사를 얘기했고 시민인 김혜경은 시민들의 관심사를 얘기했다.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보내는 저녁이 늘어가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점점 섞이고 어느 순간에는 서로의 관심사가 뒤바뀌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성남에서도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성남의 우리 변호사가 된 이재명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시민사회 영역으로 확장되었고 성남 시민 모임의 참여자로 이어졌다. 하지만 노동 현장보다 훨씬 덜 험할 줄 알았던
시민운동이 이재명을 만신창이로 만들 줄은 이재명 자신도 몰랐었다. 성남 시민 모임의 실무 책임자로 분당 파크뷰 특혜 사건에 처음 달려들 때만 해도 이재명은 겁이 없었다. 파크뷰 특혜 사건은 분당의 백궁 정자지구에 상업 업무용 토지를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정 관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특혜 분양한 권력형 비리였다. 파크뷰 특혜 사건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 포스코 개발이 281억 원의 위약금을 물면서 포기한 땅을 소규모 건설업자 홍모 씨가 100억 원의 계약금을 내고 매입한 다음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누가 보아도 수상한 일이었다. 백궁 정자지구의 상업 업무용 토지는 말 그대로 분당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지원하기 위한 상업시설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시설이 들어설 자리였다. 그런 토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편익시설을 없애고 분당을 일자리 없는 완전한 배드타운으로 전락시키는 짓이었다. 도시를 망가뜨리는 대신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자에게 엄청난 차익을 안겨주는 범죄 행위였다. 성남 시민모임의 집행위원장인 이재명은 1999년 말부터 백궁 정자지구 용도 변경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대운동에 나섰다. 하지만 성남시는 성남 시민모임과 분당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궁 정자지구의 상업 업무용 토지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했다. 이 땅의 가치는 천정부지가 되었다. 이 땅을 매입한 홍모 씨는 주 SK의 보증으로 1,100억을 확보하고 1조 원 규모의 엄청난 이권 사업을 독식했다. 용도 변경의 최종 인가 권한은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있었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특혜성 용도 변경은 누가 보아도 권력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비리였다. 이 사건을 파헤쳐 들어가던 이재명은 곧 이 사건의 배후에 토건업자와 정관계, 검찰, 언론으로 이어지는 막강한 커넥션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역의 변호사 하나와 시민단체가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상대였다. 주변에서도 이재명에게 크게 다친다며 물러서라고 권유했다. 모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보다 더 무모하다고 했다. 이재명이라고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 상대는 대단했다. 모든 기득권 세력이 어디서나 그렇게 하듯이 순서는 똑같았다. 1단계 회유, 2단계 협박, 3단계 음해와 공격. 이재명에게 다가온 1단계의 회유는 20억이었다. 이재명이 지역의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한 정직한 언론을 만들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토건 자본은 20억을 투자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에 솔깃한 이재명이 아니었다. 이재명은 동료들에게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렇게 농담을 던졌다. 우리가 양심을 팔려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 서로 농담을 주고받던 끝에 이재명은 한 5천억 원 받아야 하지 않겠어 했다. 성남 시민 모임과 같은 단체를 전국에 200~300개 만들어서 마음껏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려면 한 5천억 정도 들지 않겠느냐는 농담이었다. 파크부의 특혜 사건에 연루된 세력들은 이날의 농담을 왜곡해서 이재명이 20억이 적다며 5천억을 달라고 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의 양심은 20억에서 공시가 5천억으로 뛰었다. 이재명에게 다가온 2단계의 협박은 죽이겠다는 것이었다. 눈 깜빡할 이재명이 아니었다. 그들이 선생님에게 뺨 27대를 맞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은 초딩 이재명을 알 리 없었다. 이재명을 향한 협박이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비수를 가족들에게 들이댔다.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에는 이재명도 좀 힘이 들었다. 사무실뿐만 아니라 집으로도 협박 전화를 해댔어요. 이재명. 내가 받으면 괜찮은데 심지어 새벽 2시에 집으로 전화해서 집사람에게 우리 애가 다니는 초등학교 이름과 반까지 대면서 좋지 않을 거라며 조심하라고 협박을 하니까
집사람이 정말 고통스러워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도 없고 나중에 보니까 그 경찰서 간부도 그 사건에 연루된 한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견발 가스총을 사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이재명은 유견발 가스총은 허가를 받아서 소지한 것이었다고 민정현정에게 말했다. 이재명에게는 회유와 협박이 통하지 않았다. 끝까지 싸웠고 결국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비리 사건의 실체 일부가 드러난 것은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폭로를 통해서였다. 백궁 정자지구에 지은 파크뷰를 고위 공무원과 국정원 간부, 판사, 검사 등 130여 명에게 특혜 분양했다는 김은성의 폭로는 검찰 조사 결과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무려 449세대를 정관계, 법조계, 언론계의 유력자들에게 사전 분양한 사실이 드러났고 용도 변경을 받은 홍모 회장과 경기도, 성남시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지어진 파크뷰 주사목화 아파트의 특혜 분양은 격가지일 뿐 몸통은 백궁 정자지구의 용도 변경 특혜였다. 이재명은 잘라낸 꼬리에 만족하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려고 판검사를 거부하고 성남에 돌아온 그가 아니었다. 그는 끝까지 갔고 대가는 혹독했다. 아니 참으로 치사하고 야비했다. 그들은 이재명에게 정과 일범의 딱지를 붙여주며 무수저 따위가 강고한 기득권 카르텔에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었다. 이재명은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의 몸통을 추적하는 KBS 추적 60분 팀의 취재와 인터뷰에 응했다. 이재명과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KBS PD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파크뷰 토지를 용도 변경해준 성남시장이었다. PD가 이재명을 인터뷰하러 오는 도중에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통화 중이거나 부재 중이었던 모양이었다. 전화를 받은 KBS PD는 자기가 파큐브 담당 검사라고 하며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잘 처리해줄 수 있다며 파큐브 사건에 대해 물었다. PD를 진짜 검사로 여긴 성남시장은 파큐브 사건의 내막을 털어놓았다. 이재명은 기자나 PD들이 사실을 캐내기 위해 취재의 상대에게 저런 속임수를 쓰나 보다 하고 옆에서 지켜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큐브 특혜 분양 사건을 다룬 추적 60분이 방송되었다. 녹취된 성남시장의 음성도 방송되었다. 이재명은 KBS PD에게 녹취 파일 원본을 받아다가 기자회견장에서 확 틀어버렸다. 기득권 마피아들이 발칵 뒤집혔다. 파큐뷰 대상 토지 39,000평의 용도를 변경해주고 건축 허가까지 내주었던 성남시장은 자신과 통화한 KBS PD와 함께 이재명을 고소했다. 이재명도 맞고소했다. 검찰은 KBS PD가 검사를 사칭하고 전화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는 이유로 이재명을 검사 사칭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따라서 이재명이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다며 성남시장을 맞고소한 것도 무고가 된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KBS PD와 이재명에게 벌금 150만 원을 내라며 약식 기소했다. 몇 년간에 걸쳐 이재명과 성남 시민 모임이 토건업자와 정관계, 법조계, 언론계가 망라된 토건 마피아들과 싸운 대가 앞에서 이재명은 또 한 번 어금니를 깨물어야 했다.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의 몸통을 끝까지 파고들지 않았다면 이재명은 회유와 협박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음해와 공격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전과자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전과자가 되지 않았으면 토건 마피아의 실체는 영원히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이 20억을 주겠다는 회유와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낼 수 있었던 것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견뎌낸 그의 아내 시민 김혜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